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기 선생님 가신 지 한 열흘 넘었지만 그래도 좀 뒤늦게 추모 특집이라고 할까요?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저는 이것도 김민기 작곡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그 내님의 사랑은 철 따라 흘러간다는 그 이주원 씨 작곡이더라고요. 김민기와 여러 작품을 또 협업하기도 했었던 분인데 일찍 세상을 떴죠.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 그대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김민기 그 선생 이제 문상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상 가는 길에 김민기가 없었다면, 야 우리 70년대가 과연 어떤 색깔이었을까? 그 암을 했던 70년대에 김민기가 없었다면 숨쉴 공간이 진짜 없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박정희 없는 70년대는 상상이 가요. 다른 독재자가 나와서 뭐 했을 테니까. 그런데 김민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김민기에게 빚을 참 많이 졌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세상을 인식하게 된 게 김민기를 통해서 뭐 김민기를 그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김민기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양희은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정서 그 감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러니까 내 청춘의 출발점 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소년이 되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게 7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양희은이 그 아침 이슬을 부르고 또 김민기가 판이 나오고 그 직후예요. 저는 형이 72학번이에요. 대학교 72학번이고 김민기 인생에서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에 72학 서울 물리대 72학번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를 가르쳤다가 이제 김민기 인생이 꼬이게 됐다고 하는데 뭐 제가 신입생 환영회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지만 김민기라는 사람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형한테서 듣고 또 형이 그 당시에 뭐 판금이 됐다고 하지만 뭐 그 김민기 그 판금 직후여서 아마 뭐 저 레코드 가게에서 판구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을 그 보랏빛 자켓으로 돼 있는 판을 갖고 와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그 가사가 특이했죠. 가사가 특이해서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됐는데 정말 중학교 때 음악이라고는 거의 정말 김민기하고 양희은만 주구장창 그 테이프가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진다는 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뭐 저 연배 사람들은 그 애창곡들 다 달구달토록 그 테이프가 늘어져서 목소리 좀 박자나 음정이 좀 이상해질 때까지 그렇게 그 듣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김민기에게 참 많은 빚을 그 지고 있고 실제로 그 상가집에 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들. 상가집이라는 데가 애도의 마음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의례적으로 관계 때문에 가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는 정말 애도의 마음으로. 저도 사실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치면은 김민기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지 않습니다. 생전에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잠깐 그 뵌 적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로 친다면 뭐 문상을 안 가는 관계겠지만 뭐 가야 할 것 같은 가야 한다기보다도 정말 가서 그 절 한번 드려야겠다. 뭐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그 갔었고요. 하여튼 네. 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죠. 요즘 73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령 백기환 선생님 같은 분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뭐 방송 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한 시대가 가는 기분이다, 시대가 저물어 간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김민기가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우리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구나.
김민기가 나이로는 저보다 9년 위고요. 8년 위고 학번으로는 이제 요 3월생이라서 뭐 그때는 그런 말 없었지만 빠른 이제 그 51년생이에요. 그래서 50년도 학번들하고 이제 같이 학교에 갔는데 3월달 생들은 이제 그 빨리 그 한 해 먼저 입학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마 김민기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번으로는 9년, 나이로는 8년 그 위입니다. 그래서 만 73세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우리 주변에 수도 빽빽한 게 그 70학번, 뭐 69학번, 68학번 뭐 이제 그런 분들 주변에 다 형님으로 건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갔다니 이제 좀 뜻밖이었습니다. 뭐 연보는 51년 익산에서 태어나서 뭐 69년 서울미대를 졸업했고 71년에 아침이슬을 그 있는 이제 김민기 일집이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를 진 건 68년 그리고 아침이슬을 작곡한 건 70년이었다니까 만 스물이 되기 전에 그 노래 두 곡만 갖고도 김민기는 문화사적으로 엄청난데 그 이후에 이제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셨죠. 아마 그 김민기가 많이 아프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특집 다큐 3부작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뒷것 김민기 SBS에서 3부작을 나왔고 저도 3부작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 내가 김민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김민기를 참 좋아했지만 김민기의 정말 일부분밖에 몰랐구나. 아, 저렇게 많은 일을 했고 저렇게 좀 뭐랄까 이 김민기라는 사람 정말 그 뒷것이란 말 스스로 앞에 나서지 않고 앞에 나서서 뻐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분이죠. 근데 저렇게 살다 가셨구나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늘 뒷것을 자임했고 정말 많은 일을 했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민기가 저렇게 많은 배우들을 키워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전 다큐 거기 뒷것 그 다큐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에요. 그리고 그 PD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인터뷰는 섭외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다 하니까 너도 나도 자기 할 얘기 있다고 먼저 이제 연락을 해오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마다의 김민기에 대한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마다의 아침 이슬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윤동주의 서시가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라고 하지만 사실 아침 이슬이 훨씬 더 사랑받고 대중적으로 더 많이 읽힌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거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가사도 먼저 들어서 그렇지 띄어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일 수가 없어요. 이 시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이 사진 보면 어떠세요? 딱 보면 되게 고집세게 생겼죠.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정한 원칙 그것대로 살다 간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이 있네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뭐 순진함, 천진난만함. 뭐 이게 또 김민기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쑥스러운 모습. 그래서 하여튼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요. 자기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다. 언론을 회피한 적 없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인터뷰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인터뷰 잘 안 하고. 근데 자기는 언론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언론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의 내용은 필요한 일. 예컨대 학전소극장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어린이극 갖고 뭘 한다든가 결혼 노래를 만든다든가 그 구체적인 일이 있을 때 했지 본인이 대상이 되는 인터뷰. 그리고 김민기는 자기를 작곡가, 가수 그렇게 규정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는
피하고 마다했지만 있으면 언론을 저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 딱 여기다 그 마우스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니까 꼭 삐질삐질 땀 흘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던 분이 너무 쑥스러워하세요. 제가 다 쑥스럽습니다 하는데 정말 쑥스쑥스 부끄부끄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51년 익산에서 10남매. 아유,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김민기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른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의사였는데 그 익산에 함열이라고 있죠. 거기서 그 의사로 계셨는데 인민군이 퇴각할 때 학살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10남매의 그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또 대단한 분 같아요. 그 함경도 분인데 원산인가 그런데 연희 전문을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텔리죠.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그 연희 전문을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연희 전문을 졸업을 못했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는 거에 항의해서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가 이제 퇴학을 당했고 퇴학을 당한 다음엔 일본으로 건너서 조산원 옛날에 산파라고 그랬죠.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들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했죠. 그런데 그걸 능숙한 산모가 산파가 아이를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게 이제 정말 갑자기 나오다가 이 집에서 산모들 또 많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산파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많이 받아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조산원 있었고 뭐 또 이제 그 친구들 보면은 나 여기서 났대 또는 저 산파가 뭐 나 받아줬대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친구들끼리도 더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한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하여튼 산파로 계셨는데 이제 김민기가 자랄 때, 그리고 제가 자랄 때까지도 그랬어요.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은 상위군인하고 문둥이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한센병 환자, 뭐 나 환자란 말을 거쳐서 한센병 환자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이라고 그랬죠. 그 손발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외양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둥이가 뭐 아이를 잡아먹는다, 사람 간을 뭐 파내먹는다, 뭐 온갖 이게 좀 불치병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이상한 소문들까지 나오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둥이들 보면 다 벌벌 기는데 어머니한테 문둥이들이 깍듯하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머니가 문둥이 자식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들 입장에서는 천시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줬으니 그리고 이제 그 문둥이 자식들 중에는 감염된 사람도 있고 감염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다 이제 문둥이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저분이 너를 받아줬다 하니까 그건 굉장히 큰 인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깍듯하게 차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준 분. 그러니까 그 문둥이들이 깍듯하게 이제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김민기 얘기가 설마 문둥이들한테서 돈을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문둥이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거지 생활.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건 좀 뒤에 얘기지만. 근데 하여튼 그 어려운 문둥이들 받아줬다. 그게 김민기한테는 뭐냐면 학전 사업하면서 돈 되는 일을 안 하잖아요. 지하철 4호선이 4,200몇 회를 했는데 그 손님이 이제 4,200회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70만이 넘는 관객이 봤다고 하니까 뭐 학전이 소극장이 매번 꽉꽉 차야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뭐 200석이 안 되는 100몇십석 극장이면은 그게 꽉꽉 차야만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일만 하다가는 돈 되는 일만 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사람이 돈이 안 돼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민기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진하게 받은 것 같고요. 그 명문 경기중고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로 이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제동국민학교, 그리고 그 또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제동은 상당히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제 그 당시로 치면은 제동이나 덕수, 수성 같은 데가 명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도 명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거길 나와서 이제 그 제일 좋다는 경기고등학교 중고교를 다녔는데, 김민기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는 경기 중고를 다닌 게 아니라 경기 중고 미술반을 다녔다. 그래서 이제 김민기가 그 음악인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미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 경기고 미술반이 프라이드가 세서 정물화 따위는 안 그린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부터도 좀 리얼리즘이랄까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었는데, 어디서 사과나 꽃병을 그리고 자빠졌냐. 남대문 시장 좌판에 가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생동하는 모습들, 상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그리는 일종의 리얼리즘의 세계를 일찍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백년사에도 보면 미술반 얘기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김민기가 이제 친구란 노래를 지은 거, 이게 보면은 그 고3 때 지었는데 뭐 사연들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야영을 갔다가 친구가 익사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후배더라고요. 친구는 아니고 그 후배가 그때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갖고 뭐 하여튼 그 야영하다가 익사를 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갖고 이제 그렸는데, 이걸 고등학생이 썼단 말인가? 저 최남선의 뭐 신채시, 저뭐 해외에서 소년하고는 보다 훨씬 훌륭한 시 같아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리고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그다음에 이제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흩날리는 꽃잎과 기차 바퀴에 웃치는. 그러니까 이게 그 후배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부모님께 고하러 가는 역할을 맡았고, 그 기차 안에서 그 떠오르는 악상을 정리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2절은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1절은 그 죽음을 얘기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다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수 누가 있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 문제를 놓고 아마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에 그 실망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직접 얘기를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여기 그 고등학교 때의 김민기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사진 각을 이렇게 찍어서, 저는 실제 김민기의 모습을 처음 보고 만나서는 사진하고 머릿속에 그리던 거하고 달라서, 그때는 뭐 사진이 많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놀란. 그 전에 자켓을 보고 이게 얼굴이 많이 변했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요게 이제 그 아마 요 태풍 때였던 것 같아요. 보이스카웃을 했던 모양입니다. 보이스카웃을 하면서 68년 7월 말에 부평 해수욕장에서 보이스카웃 대회가 있었고, 이때 야영하다 사고가 난 걸로, 요 돌아오는 기차편에서 한 걸로. 여기 보면 그 사고 관련 기사는 안 나고 태풍이 이제 동해로 빠져나갔다 하는 건, 부평 이런 데는 지금 동해시입니다. 동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났으니까 경기고등학교 백년사에 실려 있겠지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보이스카웃 이 얘기가 언급이 없네요. 이 대회에서 사고가 났는데 혹시 경기고 학생은 아니었는지, 경기고 학생이었는데 이 백년사에서 보이스카웃 얘기해서 딴소리만 해놓고 했었다면 참 그거는 그 실망스러운 건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학생은 아닐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사고가 있었으면 그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쓰고 넘어갔을 수는 없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도비두, 도깨비 두 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통기타를 누나가 그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줬고, 그러면서 여기 김민기고 김영세, 그 경기고등학교는 동창이고 미술반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미대에 이제 1년 늦게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신입생 환영회에서 기타 치는 사람으로 둘이 노래를 불렀는데 뭐 다음날 갔더니 도비도란 말이 생겼다. 여학생들이 붙여줬다고 그래요. 도깨비 두 마리가 미대에 나타났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김민기가 그때 그림 물감 살 돈이 없어갖고 여러 세차장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노래 불러보니까 이 수입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그 이제 그때 활동을 하고 아마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건 이때가 유일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민기가 그림을 자기 작품을 미대 1학년 때 개인 전도 열었었는데 다 불태웠대요. 그리고 요 한 점만 그 도비도 같이 했던 김영세 씨의 어머니께 선물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 김영세 씨가 지금 그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 사옥에 팔로알토 뭡니까 실리콘밸리 거기에 사옥에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느낌이 무겁지만 그 좋은 그 작품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 그 요거 한 점 빼놓고는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뭐 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스시봉 뭐 그리고 또 청개구리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피대했던 이백천 씨가 이제 그 YWC의 그 명동이죠. 거기 휴게실에다 마련을 해서 이렇게 통기타 놓고 노래 부르고 양희은의 노래 김민기가 반주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 시절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때는 노래가 돈이 된다는 걸 모르고 서로 노래 부르다가 야 이게 누가 이제 하나 노래 만들어 갖고 오면 야 가사는 요거 이렇게 고치면 어때 멜로디는 이렇게 고치면 어때 하고 서로 노래 불러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야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잘 부른다 제 주자 뭐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청개구리에서 하여튼 양희은도 만나게 되고 그 양희은은 김민기보다 1년 아래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양희은도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했던 거 그래서 하여튼 저 찢어지게 가난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게 단벌 신사 단벌 숙녀죠. 단벌 숙녀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할 때 하여튼 이제 노래하면서 알바를 하고 또 아침 이슬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갖고 김민기한테 이제 뭐 그 노래 부르고 악보를 찢어버리고 갔는데 그 악보를 주워서 붙여갖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취입을 하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떴고 또 김민기는 다음 해에 자기 음반을 내면서 또 이제 아침 이슬을 또 부르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은 요 데뷔할 때의 얼굴이죠. 지금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양희은이 이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국민가요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다른 노래였고 노랫말도 참 아름답고 아름다운 노랫말이었습니다. 김민기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작게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울려서 아주 혹스러웠다. 그러니까 그 특히 이한열 그 장례식 때 그때가 정말 그 언제 이후라고 해야 할까요? 해방 이후에 아마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30 뭐 그 이후에 촛불에서는 이제 뭐 기록이 깨졌지만 정말 30만 인파가 그 몰려 나왔고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그 떼창을 한 겁니다. 야, 그게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그 당사자였던 김민기는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저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그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래마다 사연과 곡절이 있는 거고 노래마다 숙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만든 사람이 있고 부른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다시 부르는 함께 부르는 노래도 그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아침 이슬의 작곡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김민기 개인에게는 부담스럽고 꼭 벗어놓은 겨울 내복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조영남의 역시 김민기는 천재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기가 이때까지는 71년, 72년까지는 노래를 좀 그래도 열심히 불렀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요사에서 청평 페스티벌이라고 이것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저 우드스탁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이제 우드스탁 공연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락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폭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청평에서 이제 71년 8월에 한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열흘차까지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청평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 우드스탁 그 69년도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 이거에 그 한국판 우드스탁을 만든 거였습니다. 평화 뮤직의 축제를 그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드스탁을 상징하는 사진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 뒤에는 이용복, 그리고 요게 임백천인 것 같고, 김민기가 여기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하고 양희은이 마이크를 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평 거기 가서 이제 노래를 했고, 요 사진이 아마 이것도 같은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분위기가 같죠. 생긴 것도 그렇고. 막 그날 밤에 찍었는지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음반을 냈는데 이게 정말 특이한 음반이죠. 그러니까 외국 팝송 번안에서 이제 그 무렵에 청년 문화에서 이제 뜬 사람들이 뭐 트윈폴리오, 윤형주, 송창식, 또 뭐 조영남, 김세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대개 번안 가요들이었거든요. 외국 팝송을 우리말로 이제 그 만들어서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싱어송 그 라이터라고 할까요? 이 음반도 나오게 된 게 뭐 김민기는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음악평론가 최경식 씨인가? 그분이 이제 김민기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기가 주선을 해서 냈는데, 거의 다 자작곡으로 하고 자기가 부른 거였고, 가사들이 친구라든가 뭐 그 아한우가 그렇게, 그다음에 바람과나 뭐 등등, 또 그 강변에서 뭐 종이연, 뭐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노랫말, 여태까지 나왔었던 그 가요들하고는 전혀 달랐죠. 그 가수 권진원 씨가 그 어디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민기의 노래에는 사랑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노랫말에는. 근데 그 한 번인가 등장한대, 한 번인가. 사랑과 미움의 뭐 어둠의 창을 뭐 하여튼 그 노래 있죠. 하연하는 뭐 바람 부는 뭐 그 노래, 그 사랑과 미움의 그거 거기선가 한번 나오고, 사랑, 한국의 대중가요는 사랑타령이거든요. 사랑타령, 눈물타령인데 사랑이란 가사가 안 나온다. 그런데 김민기의 노래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래를 평생 불렀다. 뭐 이제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김민기와 함께 사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 한대수였고, 한대수도 미국에서 살았지만 굉장한 언어 감각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가사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리고 이게 한국 음반사상 최고의 자켓이라고 불리는 건데, 한대수의 고무신. 근데 철조망에 걸어놨잖아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하얀 고무신. 근데 분단된 현실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거기 걸린 그런 그 모습입니다. 김민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세상에 눈 떠 나가는 과정이죠. 김민기는 그러니까 아침에서는 처음에 운동가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려지게 됐지만, 김민기로서는 개인의 일기장 같은, 자기가 보이는 것들을 그냥 그 잔잔하게 노랬을 뿐인데, 그게 그 작게 얘기했는데 그게 크게 울려 퍼졌다는 표현인데, 이제 김민기가 그 무렵에 하여튼 이제 뭐 의식이 깨가고, 사회의식이 깨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들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하고 정상은 뭐냐면, 80년대 운동권은 세상을 확 바꾸고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김민기는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가가는 법이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마선에서 이제 바닷가에 그 야유회를 갔대요. 그 노동자들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석경이 지고 고깃배가 들어오는데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김민기가 혼자서 야 멋있다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어떤 노동자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근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뭐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뒤통수를 철퇴로 맞는 듯한 충격. 그러니까 김민기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서울대학생인데 지식인이죠. 지식인이지만 또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당연히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어나가는 과정. 누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지만 김민기는 그걸 훨씬 더 생생하게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기의 노래 중에서 정말 명곡이죠. 이걸 만든 것도 22살 때인가 72년도. 그러니까 아마 그 남북적 십자 회담이 있고 그 또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또 유신으로 이제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그 무렵 유신 전에 만드는지 후에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그냥 노래로서가 아니라 가사로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려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쓸까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정제되고 깔끔한 언어예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를 썼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어가 뭐가 있나? 산하고 서산. 진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심코 들었었지만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같은 게 어떻게 보였을까? 산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당벌레는 정말 조그맣잖아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이런 비유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정말 장절한 이런 것이고 단절한 이런 것이다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절에서 아주 맑은 얘기로 그러니까 그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하다가 어느 맑은 여름날로 할 때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정서를 20대 초반의 청년이 야 이렇게 만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김민기도 뭐 정식으로 막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감성을 갖고 기가 막힌 언어로 그것도 우리말 언어로 김민기야말로 그 뒤에 뭐 조금 더 그 가사 살펴보겠지만 진짜로 우리말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뭐 스토리는 간단한 거니까 이걸 갖고 내가 내 머리로 노래 가사 지우고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글 좀 쓴다는 소리 들었지만 이거는 진짜 이런 게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그 기가 막힌 글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한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 이게 김민기와 조영남. 조영남은 뭐 나중에 이제 뭐 표절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았지만 저는 훌륭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 화토 그림도 저는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음대형과 노래 부르는 미래 아우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그 조영남의 김민기가 죽은 다음에 그 글 쓴 걸 보니까 살아 있을 때 김민기를 천재라고 해줬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못했다. 천재 끼가 있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너 천재야 그 얘기를 못했다 하는 그런 추모사 같은 것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여튼 그 시절이 그런다 험한 시절이었습니다. 김민기는 청년 문화에서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으면서도 청년 문화라고 하는
흔히 얘기되는 그쪽과는 약간의 거리감이랄까? 출발은 같았어요. 세시봉이는 그 청개구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김민기에게는 당국의 추적이 이제 가해졌죠. 그리고 김민기의 노래는 불온하다 금지곡이 제일 먼저 금지곡이 되었고, 김민기의 판이 제일 먼저 판매 금지가 되고,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상황은 점점 엄혹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문화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쪽과 그다음에 일반 청년들과 뭐 또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청평 페스티벌입니다만 이 대표적인 게 윤형주가 불렀던 거예요.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참 아름다운 노래고, 청춘들은 놀 권리가 있잖아요. 노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시대가 엄혹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1000명이 넘게 잡혀가고 200명이 구속됐는데 조개 껍질 묶고 뭐 하고 바다가 좋고 그녀가 좋으니 뭐 어쩔 수가 없네. 룰루랄라. 그런 노래가 또 청년들 입장에서 좋게 들릴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죠. 박정희가 만들어준 그 시대적인 분열이죠. 박정희는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고, 청년들은 박정희 따라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기보다는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그러니까 이거 유신과 업소에 동참하지 않고 노닥노닥하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굳이 저항을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항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젊음을 즐기고 싶었는데 박정희가 독재를 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안 따라오는 거, 개기는 놈들, 게으름 피운 놈들, 이런 놈들이 저항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민기는 아침 이슬을 저항가요로 만든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대중이 그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어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애잔함과,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그럼 좀 그 어떤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과 용기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대중이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대중이 저항을 하고 대중이 좋아하던 노래가 또 아침 이슬이면서, 그러면서 아침 이슬이 저항가요가 됐죠. 아침 이슬이 정말 데모곡으로 불리는 첫 번째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 더 먼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생하게 느낀 현장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유신 79년 9월. 그러니까 한 달 반 뒤에 박정희가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79년 상반기 유신에 대한 반대 정서는 확 이렇게 높았는데 79년 상반기에 전국 대학에서 데모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YC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2학기가 들어오면서 술렁술렁 웅성웅성 하니까 뭐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 분위기가 이제 들썩들썩하고 어디서 안 터지나, 내가 먼저 시작은 못하지만 어디서 안 터져주나 하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서 팽배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78년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79년 그 9월 달에 인문대 심포지움이란 거였습니다. 인문대에서 심포지움 주도했던 양반은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했던 유기용 선배죠. 국사학과 1년 선배죠. 기용이 형이랑 77학번들이 주도하고 7, 8학번에서 몇 명 참여했는데 저도 참여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날 이제 심포지움을 열리기로 한 날 학교에서 폐쇄를 했어요. 그 장소가 사동이었나? 그 이제 하여튼 그 인문대학의 대형 강의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장소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학생들이 그 앞에 쭉 앉아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총장이 고병익 선생님이었는데 고병익 선생님도 나오고 뭐 이게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해산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주저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긴밤지새우고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 발생적인 데모가 된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데모가 되면서 아마 그게 그 이제 학교 전교를 휩쓰는 자연 발생적인 그 데모가 나오는, 그래서 아침 이슬의 힘을
아침 이슬이 데모가가 되는구나. 이제 하는 그걸 느끼는 그 현장에 이제 저도 발표자는 아니었지만 그 심포지엄을 같이 준비했던 사람으로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생생하게 느꼈었죠. 하여튼 그 박정희는 국민총화 총화전진 하자는데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이나 보고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 그걸 왜 니들이 걱정하냐. 이 세대가 일어나. 박정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받은 박정희와 팝송, 그래도 AFK는 팝송 듣고 자란 젊은 세대가 정서적인 위화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못살게 구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박정희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조영남 씨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정상적인 음악 활동을 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김민기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김민기가 뭘 했냐면은 야학을 시작을 합니다. 신정동에서 야학을 했는데 멤버가 쟁쟁해요.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요 가운데 청년이 김민기고 다 김민기의 후배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 사장을 한 이인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죠. 그 JB그룹으로 신화를 남겼죠. 거기에 그 회장을 한 김한. 여긴 누굴까요? 검찰총장 김준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70년대에 다 아마 7학번, 73학번쯤 되는 김민기보다는 한 2, 3년 아래 후배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김민기랑 같이 야학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참 묘해요. 우리 사회에 지배층,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류층에 삼성전자 사장, 검찰총장, 금융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더 야학을 했다. 그러면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더 좀 했어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김민기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김민기를 따르고 마음속으로 김민기를 좋아했던. 그래서 저도 그 다큐 보고 알았어요. 신정희 그 3부작 들것 김민기 다큐 보고 저걸 같이 했었구나 하는 걸 알았고, 김민기의 이제 가요가 아침 이슬이 75년 12월 12일에 고대사냥, 그리고 이제 그 왜 불러, 또 이현의 안 되네, 이현의 안 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 그때 저 하면 된다를 박정희가 구호로 삼고 있었는데 노래 제목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가사와 곡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침 이슬도 금지곡이 됐는데 그 아침 이슬이 금지곡이 된 게 양희은도 그러죠. 김민기도 마찬가지고 저항하려고 노래한 거 아니었고 71년에는 이 아침 이슬이 건전가요 상까지 받았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가요가 된 거예요. 왜? 태양은 묘지로 붉게 떠올랐다. 태양은 김일성 장군이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이고 묘지는 뭐예요? 유신 치하의 박정희 정권이고 붉게 타올랐다는 뭐예요? 적화됐다는 거. 아침 이슬이 적화통일을 김일성 주도하의 적화통일을 찬양하는 그 노래다. 김민기도 실제로 잡혀가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김민기가 하다 안 돼서 여보세요. 저 곡이 언제 나왔습니까? 70년도에 지었습니다. 유신하기도 훨씬 전에 지은 노래인데 그걸 갖고 유신 체제를 묘지로 묘사했다고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유신하기 2년 전에 나온 노래를 갖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창식의 고대사냥. 이것도 정치적으로 불어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 나쁘다. 구세대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고대가 작고 예쁘냐. 한데서 행복의 나라로는 나는 갈테야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가 월북을 기도하는 노래. 왜 불러는 장발단속 이 바보선언 영화에 바보들의 행진 영화에 요 장면 왜 불러를 넣어서 코믹하게 묘사했다가 또 딱지 맞았고, 그다음에 금관예수는 김지하의 곡에 이제 붙인 건데
이것도 기가 막혀.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왜 이곳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뭐 저 심의할 때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고 절로 가세요 해버리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신 시대예요. 현재 뭐 영시의 이별은 통일 금지가 있는데 영시의 왜 이별을 해. 그다음에 이것도 웃긴 거죠. 그 신중현 지금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신중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70년대의 대중가요에서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그 음악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신중현이 가장 파격적이었고 음악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김민기가 아마 두 쌍두마차가 두 천재가 가요계를 뒤집었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 체력을 보고 저는 이 자켓 그 신중현과 엽전들의 이 자켓 보고 정말 뒤집어졌는데 이 정말 그 당시에 봉봉 사중창단 뭐 블루벨스 사중창단에서 까만 양복 입고 나와서 똑같은 동작으로 착착 손동작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신중현과 엽전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룹이었는데 뭐 또 저 각설이 분장도 하고 그러고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발단속 퇴폐 정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불렀습니다. 바니걸스는 토끼소녀가 되어 있고 어니언스는 양파들이 되어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시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왜 못 이루어지느냐 하면 된다 이 시대인데. 그래서 미웠다기보다는 굉장히 코믹했다. 양희 씨가 그 무팍도사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78년도에 김민기 양희은의 새 앨범이 나왔어요. 새 앨범이 나왔는데 이건 딱 들어보니까 김민기 노래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사자는 전부 다 김하영으로 돼 있어요. 작사 작곡 전부 다. 밤볕놀이는 작사는 양희은이고 김하영 요 이제 양희은이 한 것도 있고 김하영으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하영이 누굴까? 이게 딱 보니까 김민기의 노래인지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민기의 이런 노래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했던 게 고무줄놀이. 설진 강아지 한 마리 하는 그 아주 코믹한 노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동요, 민요 이런 그 형식적인 실험을 그 많이 했는데 김민기야말로 그런 그 음악의 형식 면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 이제 이 식구 생각이 또 기가 막힌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도 이건 그때 그랬거든요. 그 여자아이들 국민학교 마치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뭐 졸업장 받았는지 모르지만 학교도 잘 안 보내요. 그리고 그 일 시키고 식모사지 보내고 그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는 그래도 낫죠. 누나 오빠 뒷바라지 하는 여동생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 여공들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어린 소녀의 시점에서 그 가사를 지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뭐 앞에는 서정적이고 아주 좋아요. 분홍빛 새털 구름 하고온데 학교 나간 오빠 송아지 타고 저기 오네. 읍내 나가신 아빠는 왜 안 오실까? 엄마는 문만 빼꼼 열고 밥 지을라 내다보실라. 그 한 장면이 그냥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농촌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 간 오빠 얘기가 나오고 이웃집 분이네 하면서 이제 이게 좀 심상치 않아지죠. 서울서 학교 다닌다던 큰언니 오면 큰언니 와서 좋겠네도 아니고 큰언니 오면 단가 뭐. 너 우리 돈 벌러 간 울언니는 뭐 하는 거야. 옆집에 너 언니가 와서 선물 사들고 엄마는 괜히 눈물 바람 아빠는 괜히 헛기침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가 막혀요.
겨울 가고 봄이 오면 학교도 다시 간다는데 학교를 못 갔다가 이제 야, 봄 오면 너 다시 학교 보내줄게 그러면 송아지는 왜 판담? 그 저 소 키워서 저기 학교 미천이 돼야 하는데 뭐 돈이 궁하니까 미리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왜 판담 했다가 그까지 학교 대송가모. 들판에 코마 애들 놀고 있는데 자기 또래 애들 놀고 있잖아요. 자기도 가서 놀아야 할까? 아니면 학교 못 가? 얘네는 학교에서 구구단 배우는데 자기 구구단이나 외울까 말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노래가 더 기가 막힌 사연은 뭐냐면 중앙정보부가 김민기 그때 김민기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4년 이제 나이가 차니까 뭐 더 연기를 못하고 대학 이제 하여튼 군대 이제 끌려갔는데 뭐 군대 있는 놈한 AFK 저 카츄샤로 갔대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이제 좋게 카츄샤로 갔는데 그래도 군인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가 노래 만들라고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 만들어 줄 수밖에.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런 노래를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해서 중앙정보부에서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김민기가 군대에 갔지만 그 유신 반대 이제 국민투표가 있고 그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짜는데 죄다 김민기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게 80년대에는 민중가요도 작곡가들도 많아지고 곡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70년대 저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운동권 가요라는 게 몇 곡이 안 됐어요. 거의 다 김민기 노래가 그러니까 애창곡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니까 이제 당국에서 미리 적발을 하고 김민기가 연루돼 있나 이제 잡아서 조사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김민기한테 아마 노래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건전가요도 만들어서 이제 정권에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노래를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김민기가 이 보안사로 끌려가고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보안사가 어디냐면 중앙일보 건너편 보안사 서울지구 보안대가 어디냐면 이 사진을 좀 잘못 배치를 했네요. 이게 이제 소격동 보안사고 서서문화 평안교회라고 있고 그 뒤에 범진사. 나중에 범진사는 용산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는 서서문 별과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김민기가 붙잡혔을 때는 거기가 범진사였어요. 저도 범진사 구경을 이제 뭐 몇 시간 한 적이 있는데 뭐 거기 들렀다가 참모부 대공무실로 잠깐 이제 옮겨갔는데 그 범진사에 끌려가서 그렇게 이제 그 고문을 당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김민기의 참 특별한 게 거기서 고문을 그 받고 있을 뭐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가고 그게 트라우마도 남지 않았냐 했더니 참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하달까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김민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하상은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뭐 강목으로 패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심해지다가 그 놈들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죽는 거 아픈 거는 감각이 멀어지고 근데 그때 갑자기 걔네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 서너 살 때인데 한없이 미안해지는 게 나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기를 때리느라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기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 적개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있는 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뭐 기도하고 하면서 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방신학이 들어서 보니까 보네포가 히틀러는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근데 자기는 죽어가면서 나를 고문한 놈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보네포가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권 애들한테는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게 되면 닮아진다. 그러니까 박정희 미워하던 사람들 중에 박정희처럼 된 놈이 많잖아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됐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물과 싸우면서도 괴물이 되지 않고, 이건 이제 이진순 씨가 한겨레 인터뷰하면서 쓴 표현이에요. 유순한 소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뭘까? 하여튼 그건 참 특별한 사람. 저 위에 사진을 보면은 그 70년대 이제 유행했던 만화 중에 고우영 만화에 삼국지가 있죠. 수호지. 고우영의 수호지에 그 영웅호걸로 나오는 게 무송이고, 무송의 바보형이 무대라고 있어요. 근데 저 맨 위의 얼굴은 진짜 무대 얼굴이거든요. 저렇게 바보 같은 웃음을 짓는. 저는 반환법 행위자 열전하잖아요. 제가 고문을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고문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또 지금 이제 새로 녹화사업 피해자들 구술 인터뷰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참 기가 막힌 얘기들. 저는 그래도 학생운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일반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보다는 트라우마가 덜할 것이다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김민기가 두들겨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참 천성이 다르다고, 혈액형이 우리랑 다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 가해자에 대한 태도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김민기하고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김민기는 이게 거짓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군대에 전방으로 끌려간 거예요. 카츄샤 중에서도 AFK에 배치됐다니까, 카츄샤 중에서 제일 좋은 데 있다가 뭐 그냥 쫓겨가서, 아마 요 좀 김민기가 키가 이렇게 안 큰데 하여튼 여기는 키가 우뚝 쓰네요. 높은 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전방에서 이제 어디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그 원통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 거기서 만난 선임하사, 한때 지어준 노래가 늙은 군인의 노래인데,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노래예요. 정말 명곡이죠. 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7, 8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대비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또 기가 막혀요.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사실 김민기가 이 노래를 지을 때는 김민기가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부대에 있었던 늙은 군인, 30년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얘기.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거 먹고 푸냐, 아서라 마서라 군인 아들로. 이게 또 바뀌어서 늙은 투사의 노래, 늙은 노동자의 노래, 뭐 그렇게 끝없이 바뀌어가면서 불렀죠. 그래서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통일에 대한 지향까지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기막힌 비유 아닙니까?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머리, 푸른 모자 걸어가네. 야, 진짜 잘 쓴 그 가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 정권이 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안 놔둬요. 인기 있다 하면은 좀 어떻게 써먹으려고. 김민기는 이제 써먹으려고 했었다가 이제 한 게 아까 본 이 19세인가 이거 만들어서 이제 김민기는 된통 두들겨 맞고 전방으로 쫓겨갔고, 신중현은 박정희 찬가를 만들라고 했더니 박정희 찬양은 못하겠다. 그런데 아름다운 강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찬양하겠다. 또 그래서 12분인가 13분짜리 명곡을 써놨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딴따라들이, 그러니까 뭐 나서서 저항을 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때 그 어떤
자기를 지키는 자세, 그걸 저항이라고 부른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저항을 한 것이고, 그러나 나서서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가슴. 아마 운동권들 중에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제 운동권 맞아? 쟤는 가슴이 없는 애 같아.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정서가 있다면 그 정서의 출발점은 김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기가 막힌 노래거든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가긴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첫 발을 때에는 아마도 유신 시절 또는 80년대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내 발로 내 땅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의 출사표, 우리 세대 청년들의 출사표를 김민기가 대신 써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민기의 이제 또 대표작 중에 상록수가 있죠.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근데 상록수가 그 투쟁가요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양희은 씨도 어디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 노래는 비장하게, 자기도 몇 번 비장하게 불렀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제 그런 데서는 비장하게 불렀지만, 이 노래는 원래 웃으면서 불러야 하는 노래야. 그렇게 이게 결혼식 축가거든요. 그런데 가사 뜯어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들 가진 거 비록 적어도. 그리고 어떤 결혼식의 축가냐. 요 난장이 마을의 유기병정 조세희 선생 요 작품 속에 김민기의 그 요무렵의 그 삶이 묘사되어 있다는데, 김민기가 피복 공장을 다녔어요. 그 부평인지 인천인지. 그런데 그게 위장 취업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왜냐하면 김민기는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거기 취업 공장의 격리 비슷한 일을 보면서 그런데 노동자들하고 가깝게 그 속에서 삶을 지내는 거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축원하고 싫어하지만, 이때는 점심시간에 김민기가 기타 들고 노동자들 데서 한 30-40명 모아놓고 노래 불러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침에는 밤에는 야간 작업이 많아서 야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일찍 나와라 해서 1시간씩 일찍 나오면 김민기가 그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생활을 함께 했답니다. 진짜 생활을 함께 한 거고, 진짜 대중 속으로 들어간 거죠. 뭐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장 사람이 된 거죠. 공장 사람. 얼굴은 좀 하얗지만. 그러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오빠와 남동생이 학비를 마련했던 수많은 누이들. 근데 그때 어땠냐면요. 저도 그 신문기사 많이 봤어요. 여공들은 도덕관념이 문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기 짝이 없다. 다 동거하고 있다. 아니 그럼 저 공장 다니면은 연애도 못합니까? 거기다가 생활비는 쪼들리죠. 그러니까 그 데이트 비용은 없죠. 살림 합치자. 장날을 약속한 사람끼리 살림 합치자. 그게 동거예요. 그런데 동거면은 뭐 하고 손가락질 받죠. 그 사람들을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부평 그쪽에서 이제 그 합동 결혼식을 추진을 하면서 그때 축가를 만든 노래가 상록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박세리의 상록수, 노무현의 상록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가사 천천히 뜯어보세요. 가난한 노동자 부부도 아니에요. 부부들, 수많은 부부들의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그 작가들 취재력이 대단해요. 아마 우리 작가 선생님들을 우리 반환법 나쁜 놈들 찾는데 적극 진지하게 좀 투입을 했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민기와 같은 공장에 다녔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갖고 이제 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왔는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피혁 공장이라는 게 황산, 벤졸 뭐 이런 지금으로 치면 1급 발암물질 취급하는데 장갑이 어딨냐고 그냥 맨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몇 달만 지나면 손톱 다 빠졌대요. 그래서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도 50 안 돼서 죽었고 주변에 죽은 사람들 많다. 그런 불쌍한 노동자들. 그 결혼식 사진이 나오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인데 활짝 웃는 신랑 신부들이 없어요. 정말 서럽고 쓰이던 지난날, 그게 지난날이 아니라 지금도 서럽고 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 출발하자. 그 다짐을 담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민기가 뭐 공장 생활을 했다, 농촌에 가 있었다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위장 취업 있잖아요. 그걸 한 줄 알았었어요. 어렴풋이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그렇겠거니 했는데 또 그때 학출, 위장 취업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만 명이 갔다고 그러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민기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김민기가 인천피혁공장에 뭐 생산직 노동자는 아니지만 격리도 들어간 거는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그때 처음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고향으로 고향 다 떠나서 이제 연고도 별로 없었지만 고향으로 내려가서 머슴살이를 했대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더라. 왜냐하면은 경찰이 밤낮 찾아와서 동양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익산에서 김제로 옮겼다가 김제에서 또 농사 짓다가 다시 저 민통선 근처에 전곡으로 연천으로 들어가서 연천 전곡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위장 취업하고는 또 전혀 격이 달랐었던 거고. 그때 만든 노래 중에 이제 천리길. 이 천리길 노래도 기가 막혀요. 여기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천리란 말 빼놓고는 산, 천리. 한자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 정도 긴 글을 쓰면서 한자를 안 쓰고 쓸 수 있는가? 이건 기가 막힌 우리말 실천 아니에요? 아마 김민기가 뭐 내놓고 한글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이제 보면 배우들 훈련시킬 때 보면 우리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보면은 우리말의 운율을 기가 막히게 살린 거죠. 그리고 가사를 먼저 써놓고 곡을 붙였대요. 김민기 작사 작곡을 할 때. 그래야 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살아난다. 김민기 노래가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김민기 노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노래가 그림이에요. 보면은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식구 생각 같은 거, 엄마 아빠 아이들 노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풍경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기가 막힌 노래인데, 참 저는 1920년대에는 빼앗긴 들도 보면 오는가가 있다면, 70년대에는 우리에게 천리길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빼앗긴 들도 보는 오는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당당한, 비록 빼앗겼지만 그래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래지만, 여기서는 가자 천리길 구비구비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이 내 땅에 내가 간다는 말이 그렇게 참 통쾌하다고나 할까? 아마 사람들이 김민기의 노래가 되게 비장하고 슬프면서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다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 아닐까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내 땅에 내가 간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기가 진짜로 감옥 갈 각오하고
만든 노래가 공장의 불빛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회 선교회가 제작한 것으로 제작비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걸 그 당시 용어로 하나님 백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끼어야 덜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만들 때의 분위기 속에서는 감옥한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아마 김민기가 그 저 공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는 하루 이틀 관념적으로 뭐 강철 서신 쓰고 뭐 그런 애들처럼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김민기는 진짜 실생활에서 그 속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느낀 그 정서를 참 날카롭게 포착해서 담아낸 거죠. 공장의 불빛 거기에 풍자까지 넣고 해서 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 새로운 형식의 극 그러니까 김민기가 연극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연극반하고 어울리고 탈반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지하 70년대 그 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김지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그 뭐 금관의 예수 아구 같은 이제 노래극도 실험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노동극으로 그 만든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특별했어요. 그 공장의 불빛 같은 거는 정말 너무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개같이 벌어냈다 돈만 벌어라 돈 왜 싫어도 있고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그거는 그 뭐라고 하나 소교라고 하나요? 원래 구정가요죠. 구정가요를 이제 가사를 바꿔서 그래서 그 사장님네 강아지는 감기 걸려서 포니 타고 병원까지 가신다는데 우리 서방님은 산재를 얘기죠. 그 손가락 잘린 채로 이제 그 뭐 하여튼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얘기. 이 테이프를 내 송창식이 만들어줬답니다. 송창식의 작업실에서 녹음을 했고 송창식이 직접 녹음을 해줬대요. 이거 걸리면은 잡혀가는 거죠. 송창식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해줘서 김민기가 딱 한마디로 송창식은 대인입니다. 창식이 형은 대인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그 대인배로서 별로 내색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아마 그 형의 그 동생 같아요. 그 송창식하고 같이 만든 노래도 또 좋죠. 그 보라통에 떠오르는 태양. 가사는 김민기가 쓰고 좀 이 곡은 송창식이 붙인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난다고 할까요? 근데 그때 아마 저는 보라통 그 노래는 아마 박정희의 나의 조국을 의식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저 너무 후진 노래. 역사란 말이야 하고 박정희한테 한 수 가르쳐준 이 정말 대한민국 사실 누구보다도 박정희한테 탄압을 받고 전 그냥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아까운 거는 그러니까 송창식은 그때 송창식이 진짜 천재구나 그런 느낌이 막 들 때였거든요. 제가 중2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그 무렵에 송창식이 노래를 하나씩 발표하는데 한 2달에 하나 석 달에 하나 자작곡이 나와요. 뭐 나는 피니 부는 사나이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왜 불러 그 다음에 가나다 마바사는 좀 뒤에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와 한 곡 한 곡이 그리고 고래사냥에서는 정말 이건 해탈의 경제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데 딱 그러고 대마초도 걸리게 되죠. 김민기는 원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가 또 군대 가느라고 뭐 군대 간 건 그때 몰랐지만 하여튼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 김민기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이걸 만드니까 송창식이 적극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김민기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 게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이건 잘 몰랐었는데 79년도에 12.12 나던 날이래요. 문화체육관에서 공연을 했대. 그 비밀리에 공연을 했는데 저 옆에서 피리 부는 분은 국악 작곡가 김영동 선생이고 기타 치고 앉은 사람이 김민기.
그러니까 51년에 79년이니까 아직 서른 되기 전이네요. 근데 누구 왜 했냐면은 야학 같이 했던 신정야학 같이 했던 후배들이 그 중에 정병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한양대에서 그 정년퇴직했죠. 인류학인데요. 어깨 동무도 하고 남북 교류도 하고 그 공동육아를 이제 그 주도했던 분이죠. 공동육아 이제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야학을 하면서 또 야학 현실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노동력 있는 사람은 다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6살 7살짜리가 3살짜리 밥 챙겨주는 거 보고 하여튼 상당히 충격을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참 야심을 갖고 그 후원금을 모으려고 김민기한테 부탁을 했더니 김민기가 공연을 아마 조직했던 것 같아요.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지만 그 야학을 같이 했는데 야학에서 김민기가 뭐라고 할까 형 그만 나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왜냐 김민기가 뜨니까 경찰이 밥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야학은 노동야학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검정고시 야학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누는데 신정야학은 의식은 있어도 아마 그 검시야학 계통이 뭐그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 뭐 검시야학이고 노동야학이고 간에 경찰이 밥 나와서 그 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야학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기도 자기가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배들도 형 그만 그만 나오세요.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김민기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고 뭐 이제 저 제대한 다음에 이제 노래극 저 공장의 불빛도 만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이었는데 후배들이 와서 그 저 부탁을 하니까 공연을 했고 문화체육관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안표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성황리에서 그때 돈으로 300만 원쯤 모았는데 300만 원이면 뭐냐면 반포의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김민기가 후배들 위해서 그렇게 모아줬고 그 모아준 돈을 갖고 뭘 했냐 해송 유아원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고 꼭대기에다가 해송 유아원을 세웠어요. 그 돈을 마련을 해서 관악구청장이 땅을 내주고 그래서 해송은 우리 마해송 선생 그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마해송 선생의 이름을 따서 해송문화원이라는 걸 그 열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야학 교과서 작업을 한 대학생들과 유아교육학자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이기범 교수하고 숙대에서 그 교육학했던 분이 있죠. 그분하고 정병원 선생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됐고 나중에 또 하나의 문화 뭐 만든 이분들이 공동육아 실험을 했는데 공동육아 실험이 뭐 1990년대 2000년대에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정병훈 선생이 뭐 아마 그때쯤이면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생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해송보육 그 원을 열었는데 이게 참 그 잘 출발을 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굽니까? 이순자예요. 이순자가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만큼 권력은 없었지만 상당히 설쳤됐죠. 상당히 설쳤됐는데 이 여사님께서 뭘 했냐면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보니까 해송유아원을 한번 왔었대요.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모델을 갖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새마을유아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송유아원은 그 이 시가 임시로 내준 땅에 있었던 좀 시하고 타협이 그러니까 구청하고 타협이 된 거지만 사유지를 점거한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취약한 그 이 유아원이었는데 굉장히 난국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걸 모델로 해서 이순자가 새마을유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송유아원도 새마을유아원으로 수용이 됐고 설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교육 현장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러니까 참 김민기 공연을 한 것도 참 헛수고가 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순자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국풍 81. 국풍 81은 뭐냐면은
전두환이가 80년 5월달에 광주학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주학살 1주년이 다가옵니다. 81년 5월. 그렇게 되니까 이때 뭔가 대학가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청년들을 동원해서 대축제를 연 거예요. 관변문화축제. 이 축제의 스타가 이용입니다. 뭐저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다음에 또 뭐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하는 그 이제 이용이 그 하여튼 뭐 스타가 됐는데 허문도가 기획을 했죠. 허문도가 국풍 80일을 기획하면서 김지학 하고 김민기를 불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남으로 김지학을 몇 번을 찾아갔고 김민기한테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김민기는 자기 농사지어야 한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죠. 뭐 유혹이고 자시고도 없죠. 단칼에 거절을 했고 이제 결국 임진택도 KBS PD였는데 나 못하겠다 했더니 청와대에서 저 새끼 삼천교육 보내. 삼천교육에 직접 진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호통치고 뭐 이렇게 해서 관제 축제를 이제 한번 했는데 김민기는 이제 거기 나가지 않고 대신 경기도 전곡으로 가서 이제 갔고 전곡에 들어와서 뭐 참깨 농사도 짓고 이제 쌀 농사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또 농사 짓기 위해서 소작도 하고 땅 빌리는 값 만들려고 소작도 하고 김 그 해태죠 김 양식장에 가서 이제 겨울에 추울 때 그 뭐 알바라고 할까요? 뭐 그것도 하고 이제 해서 험한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민기는. 그래서 이제 해서 전곡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비료 회사가 이제 그 비료를 과다 살포하는 바람에 이제 농사를 망쳐서 그 참깨 농사를 짓는데 일대 농사가 다 망쳤는데 김민기가 쫓아다니면서 그 원인 규명을 해서 이제 보상도 받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도 신뢰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이 마을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있을 때는 김민기가 연락을 끊었죠. 그러니까 저 79년 그 문화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12.6 나고 광주에서 사람들 죽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께서 제발 몇 년만 조용히 살자. 아마 그래서 어머니 말씀 때문이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고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김민기가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다가 뭐 경찰이 이제 하도 달라붙으니까 김제도 갔다가 하여튼 전국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민기는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답니다. 파다하게 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여튼 김민기하고 같이 잘 지냈고 김민기가 뭘 했냐면은 거기서 쌀을 하면 우리나라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쌀을 직접 팔아주는 그래서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아서 소비자한테도 싸게 팔고 농민들은 이익을 더 얻고 그래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판매를 해서 상당히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고 그래서 그때 황명걸 선생 시인이 쌀장수 김민기 더 이상 우리는 썩은 웅동에 죽어가는 금붕어가 아니요. 이건 아마 작은 연못에서 따온 거죠. 창백한 달빛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침 햇살이다. 우리의 친구 쌀장수 김민기 영롱한 아침 햇살 잔뜩 구두에 묻히고서 그가 오고 있다. 아주 쌀장수 김민기라는 그 시도 썼습니다. 근데 이 농촌 생활이 김민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원인 모를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싹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김민기가 그래서 이것도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해서 83년 12월까지 있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고 85년 8월 3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이게 꼭 죄수복 같은데 결혼식 예복이네요. 결혼식 예복으로 했고 이제 아들 둘을 뒀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작년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아마 병 진단 받으신 다음에 그 사진에서 보니까 병색이 상당히 짙은 그렇게 됐고 그 문상을 갔더니 저는 이제 김민기 선생하고는 한 번 인사만 나눈 사이요.
좀 이제 뻘쭘하게 이제 그리고 또 워낙 무상객이 많아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내 앞에서는 윤도현 씨가 들어갔다가 눈이 빨개 갖고 이제 나왔어요. 윤도현 씨가 그렇게 나오고 이제 윤도현 다음으로 다음이었나 이제 5명 들어가서 이제 절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모님께서 아무 계시죠 하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김민기 선생님하고는 그런 정도 인연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랬고 그 84년 1월달 이제 서울로 나오고 난 다음에 84년도에 너를 찾는 사람들 이게 나중에 이제 그룹 이름이 됐지만 사실은 음반 1집으로 냈었던 건데 이게 모태가 돼서 이제 그룹이 결성이 된 거고 이걸 이제 김민기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원주의 장일순 그다음에 시인 김지아가 원주 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았죠. 그리고 김민기도 김지아를 따라서 이제 원주에 들어가면서 장일순 선생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일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뜻을 살려서 한살림이란 걸 만들고 한살림에서 뭐 박재일 선생, 김지하, 또 최혜성 다 저 서울문리대 운동권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김민기는 미대지만 이제 같이 어울렸었고 그래서 한살림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리고 한살림은 이제 정신적인 지주는 장일순 선생님이었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우리 김창남 선생이 김민기 노래책도 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학전을 만들게 되고 학전을 만든 뭐 이후는 제가 잘 모르고 또 이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87년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학전을 해서 이제 제가 뭐 이건 뭐 다큐멘터리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얘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튼 지하철 1호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창작은 아니죠. 번안 뮤지컬이지만 뭐 사실 그 내용을 뭐 산수다시피 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뮤지컬로서 한국형 뮤지컬이라는 소극장형 뮤지컬로서 뭐 뮤지컬의 새 역사를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뮤지컬이 아주 호화 무대에서 그렇게 됐지만 뭐 대극장 뮤지컬 아닌 소극장 뮤지컬의 어떤 전범을 만들어서 뮤지컬 부음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고 또 학전 무대에서 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근데 김민기 그래서 배우 양성소다 했더니 김민기 씨는 딱 하면서 뜬 애들보다 못 뜬 애들이 훨씬 더 많죠. 걔네들이 더 눈에 밟혀요. 역시 김민기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안 보이는 뒷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밟힌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신성로, 김무열 다 내가 다 요새 TV에 박두일도 그렇고 김희열아까지 하여튼 정말 많은 배우들을 거기 지하철 1호선에 출연한 배우가 700명인가 그렇다니까. 김민기의 우리말사는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문학하는 권성훈 선생, 숙명여대 권성훈 선생이 또 자세하게 한겨레에다가 쓴 글이 있고요. 김민기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는 노래 불러달라 했더니 자기는 가수 정체성이 없고 음악도 직접 만드는 것도 옛날에 했던 거고 대본 쓰고 노래 만들고 무대 위에다 연출해서 만들고 그리는 쟁이일 뿐이다. 쟁이는 뭐예요? 꽂혀야 쟁이죠. 꽂히는.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침 이슬의 작곡가 그런 것보다는 쟁이라고 불러주는 걸 제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김일성이 나왔냐? 김일성의 혁명가요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항일무장투쟁 공부할 때 한국에서 이제 책만 갖고 공부할 때 지금 이북에 이른바 혁명가요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지만 책에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총알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혁명가요를 부르며
정말 수류탄 한두 개 들고 적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북한의 혁명가요가 뭘까?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가서도 이제 좀 몇 해 지난 다음에 이북의 혁명가요를 듣는데 특히 여성 해방가 수류탄 들고 여성 동지들 여성 전사들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저 혁명가요가 뭘까? 여성 해방가가 참 궁금했는데 저거 듣고 진짜 제가 눈물이 팍 났어요. 왜 그랬냐? 저는 정말 멋있는 노래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노래가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하고 나오는데 뭐냐면 고드름 수정고드름이야. 그 동요를 부르면서 수류탄을 안고 했다고? 우리의 총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노래가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나 북한 노래 듣고 참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간 다음에 제가 음치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게 우리 민중가요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차도 없으니까 이제 뭐 걸어갈 만한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갈 만한 거리에 인터내셔널 뮤직이라고 크게 써붙인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노래를 다 파는 뭐 그 당시에는 CD도 있고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영어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미국 처음 갔을 때니까 훨씬 더 못할 텐데 이제 그 종업원 붙잡고 더듬더듬 물어봤죠. 레볼루셔너리 송즈 어떠시 알아듣고 뭐 산디니스트 뭐 IRA 뭐 이제 하더니 요 세 개를 찾아줬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각각 독특하지만 우리나라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의 혁명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80년대는 이게 그 얘기가 빠졌네요. 70년대와 80년대가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70년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지하, 김민기의 시대였습니다. 문화판에서. 80년대가 되니까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젊은 세대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운동이 생기고 새로운 운동가요가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군대 갔다가 81년 12월 달에 이제 사건 터져서 81년 1월 달에 군대 끌려갔다가 81년 3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불과 2달 사이에 나오는데 모르는 운동가요가 많아요. 몇 곡이. 뭐 낮은 옷 입고 밤은 길고 뭐 그 빨치산 노래다 하고 또 그다음에 뭐 가자 이 어둠을 뚫고 뭐 하여튼 몇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치음이라든가 박치음이 이제 우리 또래죠. 박치음 문승현이 다 7, 8번이네요. 그런 그 새로운 세대들 물론 김지하나 김민기의 영향력 하에서 자라났지만 광주 물을 먹고 새로운 운동가요. 70년대 어떤 이 김민기주의 서정적인 걸 떠나서 혁명성을 전투성과 혁명성을 이제 내건 노래들이 나오는데 훨씬 힘있는 노래들이죠. 훨씬 힘있고 전투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김민기 노래에 깔려 있는 어떤 서러움이나 애잔한 그 정서 그걸 떨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으쌰 하는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제 그 분위기의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김지하가 비판을 받고 김민기가 비판을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판이 바뀌는 거죠. 광주가 가져온 충격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뭐 다 지식인이고 굉장히 음악 교육을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독학으로 또 그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민중가요라는 게 투쟁에 비해서 훨씬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무장투쟁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우리는 광주가 뭐 무장항쟁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우리의 투쟁은 그렇게 투쟁의 강도랄까 분단국가라는 제약성 속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의 민중가요가
훨씬 더 세련된 느낌, 그미 드는 거였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운동가요의 출발이 김민기 같은 탁월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그런 지식인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또 김민기가 구전가요를 또 많이 살렸었던 것들,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인터뷰에서 작가가 물어봤어요.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아침 이슬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을 일기 쓰듯이 기록했던 것이지 뭐 주장을 펼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대중의 정서에 맞다 보니까 그런 주장들이 실리는 거죠. 싣고 가는 아주 큰 화물선처럼 그런 걸 다 담고 가는 배가 된 거예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사회를 그린 것이니까 기록이라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거죠. 김일성에게 혁명가요란 적의 심정을 꿰뚫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김민기의 노래는 적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든 노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한테 물어봤어요. 이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기폭제가 될 만한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바라는 어떤 내용이 그 시대에 어울리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죠. 아마 지금 이른바 MZ세대는 자기들 시대의 아침 이슬을 누군가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이슬은 굉장히 생명력이 긴 노래죠.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탄압을 받았었던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침 이슬의 생명력은 앞으로 50년은 너끈히 갈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침 이슬은 국민 가요이긴 하지만 우리 세대의 노래이지 젊은 세대의 노래는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김민기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세월호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못 만들겠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기는 실제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그들의 삶과 죽음과 밀착해 있다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김민기는 노래를 만들었죠.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나가야 할 때, 정말로 싸워야 할 때, 정말로 이겨야 할 때 우리가 기댈 곳, 우리 마음이 기대는 곳이 김민기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민기가 가네요. 우리는 이제 김민기 없는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김민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그대 없는 세상 난 이제 누굴 위해 사나. 그때 처음에 그 생각이 들 땐 그 노래도 김민기가 쓴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이주원 씨 노래지만 나님의 사랑은 이주원 씨 노래지만 이제 김민기 없는 세상, 김민기가 떠나버린 세상, 나 이제 가노라 노래. 나 이제 그리고 김민기가 이미 가버린 세상이죠. 이제 우리들이 김민기의 정말 김민기를 통해서 컸잖아요. 김민기보다 선배 세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0년대 학번들은 다 김민기를 들으면서 컸고 김민기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서를 모르겠어요. 이제 김민기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는 검찰총장도 있고 금융회사 사장도 있고 삼성전자 사장도 있고 뭐 정말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김민기가 처음 그런 아침 이슬 부르던 그런 청춘 만들던 그 시절의
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싶어요. 우리 모두가 출발을 했잖아요. 김민기에게 힘을 받아서 나이제 카노라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을 출발을 한,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와 그때 내가 처음에 나이제 가노라라고 첫 발을 내딛을 때에 그때의 2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만큼 갖고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대화가 가능한가. 아마 우리가 김민기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은 김민기한테 어떻게 갚겠어요. 조의금도 안 받는 양반인데. 사실 걱정이 되죠.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몇천만 원 들 겁니다. 근데 이수만 씨가 놓고 갔는데 그것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김민기에게 갚을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하느냐? 김민기에게 빚을 진 내가 나이제 카노라라는 거기서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왔지만 그때 처음 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거. 우리가 아침 이슬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었던 그 감성을 회복해서 그 감성대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감성을 지녔던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아마 우리가 김민기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김민기를 떠나보내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얘기를 나눈 시간은 한 2, 3분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진짜 김민기 노래를 어렸을 때는 김민기 노래를 하루도 안 듣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그래서 김민기를 떠나보내는 게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많았겠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기를 떠나보내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전 녹화를 하는 관계로 댓글은 보질 못하고요. 우리 김민기 선생은 다 용서하자라고 했지만 저는 김민기는 뒷것이고 저는 뒷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뒷끝. 그러니까 김민기가 용서를 하겠다고 한 것도 쉽지 않은, 흔치 않은 거지만 고문 피해자 개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저희가 김민기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김민기는 김민기 식으로 이 세상을 위로했다면 저는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응징이란 차원보다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도 한 10년을 한눈 팔지 않고 해왔으니까 그 지점은 김민기 선배 앞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외골로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편 되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민기 추모 방송 참 저도 좀 하면서 내내 울컥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힘나는 얘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